오늘 산에서 나무 한 짐이라도 더 못 해오면 우리 애들 밤새 웅크리고 떴다 병이라도 날까 겁나네. 그래도 그 온기 덕에 올겨울도 누군가는 죽지 않고 살아남지 않겠어. 아버지, 발가락 끝에 감각이 없으니 정녕? 이것이 내 발인지 얼음덩이인지 모르겠구먼요. 입 닥치고 줄이나 잡아라. 얼음판 위에서 혀를 놀리면 그 기운에 몸이 더 빨리 어는 법이야.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한강변.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의 공기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폐부를 찔러댔습니다. 사내들은 낡은 집신 위에 새끼줄을 칭칭 감고 거대한 강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나라의 빈곤을 채우기 위한 장빙 부역은 서민들에게 저승사자의 부름과도 같았었죠. 강물이 단단하게 얼어붙어야 얼음을 뜰 수 있는데 그 두께가 7치는 되어야 비로소 정으로 내리찍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얼음이 두꺼워질수록 사내들의 한숨도 깊어갔습니다. 얼음 한 덩이의 무게는 성인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 버거울 정도였고, 이를 끌어올리다 발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빨려들어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었죠. 관아에서 나온 관리들은 털가죽 옷을 두른 채 멀찍이 서서 채찍을 휘두르며 공추를 독촉하였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추위를 견뎌내는 무게는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은 솜을 두껍게 넣은 누비옷 하나, 마련하기 힘들어 짚을 섞은 거친 베옷으로 살을 가렸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 틈새를 메우는 것은 오직 서로의 체온과 죽지 않겠다는 생존의 본능뿐이었습니다. 얼음을 자르는 장빙꾼들에게 지급되는 술 한 잔은 목숨을 이어주는 생명수와 같았으나 그마저도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 위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는 마치 전사한 동료들의 넋처럼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장빙은 단순히 얼음을 채취하는 노동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혹한 의무였습니다. 여름날 왕실의 제사와 귀한 손님, 접대를 위해 쓰일 얼음이 서민들의 동상 걸린 손발끝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역에 동원된 이들은 자신의 집 처마 밑에 고드름이 맺히는 것조차 두려워했었죠. 날이 추워야 얼음이 단단해지고 그래야만 관리의 매질을 피해 부역을 빨리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을 빈 솥과 식어버린 구들장을 생각하면 얼음강 위의 사투는 오히려 차가운 현실을 잊게 만드는 역설적인 공간이기도 했었죠. 오늘 산에서 나무 한 짐이라도 더 못 해오면 우리 애들 밤새 웅크리고 떨다 병이라도 날까 겁나네. 나리들이 산에서 낙엽 한 장 줍는 것도 그만이 정녕 산짐승보다 못한 처지가 아니오? 장빙 부역을 마친 사내들이 향하는 곳은 또 다른 사선인 뒷산이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땔감 문제는 서민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큰 과제였었죠. 도성 주변의 산들은 이른바 금산이라 하여 나무를 베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관아에 허가 없이 나무를 베다 걸리면 곤장을 맞거나 큰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영하의 추위 속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들에게 법은 멀고 도끼는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야음을 틈타 가파른 산등성이를 탔습니다. 마른 잔가지 하나, 썩은 그루터기 하나가 그날 밤 집안의 온기를 결정짓는 금덩어리와 같았었죠.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성의 풍경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고관대작들의 기와집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푸른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을부터 창고 가득 숯과 장작을 쌓아두고 화로의 온기를 즐겼습니다. 반면 산동네 초가집들의 굴뚝은 해질녘 잠깐 연기를 내뿜다 이내 침묵에 빠졌습니다. 땔감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하루 한 번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은 밥을 짓는 요식 행위를 넘어 온돌의 잔열로 밤을 버텨내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나무꾼들은 지게 위에 얹힌 나무 무게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의 무게에 어깨가 휘어졌습니다.
이러한 고충은 서민들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적은 연료로 가장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온돌 기술의 진화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방의 일부만 따뜻하게 하던 쪽구들이 땔감 부족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방 전체를 데우는 통구들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래를 깊게 파고 구들장을 두껍게 깔아 열기를 가두는 기술은 조선 서민들이 추위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일구어낸 승리의 기록이었었죠. 불을 때는 아궁이는 곧 부엌이 되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열기는 밥을 익히고 동시에 방바닥을 데웠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아낌이 조선만의 독특한 주거 문화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바닥이 이리 따뜻하니 꼭 봄날 아랫목에 누워있는 기분입니다. 오냐, 아비가 산에서 고생해서 가져온 장작이니 한 톨의 열기도 아껴야 한다. 이불 속에 발을 깊이 넣으렴. 산에서 내려온 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드디어 서민들의 유일한 안식처인 온돌방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었죠.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차가웠지만 아랫목 구들장에서 올라오는 뭉근한 열기는 동상 입은 발등을 녹여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조선 서민들에게 아랫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었죠. 집안의 어른이 앉는 자리이자 아픈 아이를 눕히는 병실이었고 내일의 노동을 위해 지친 몸을 충전하는 요람이었습니다. 온돌은 연기를 직접 마주하지 않으면서도 불의 힘을 빌려 쓰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었기에 가난한 이들에게는 나라가 주는 구휼미보다 더 소중한 보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돌에도 명함은 있었습니다. 연료인 목재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자 조정에서는 산림, 황폐화를 걱정하며 온돌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었죠. 그러나 이미 온돌의 따뜻함에 길든 백성들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민들은 나무 대신 낙엽을 긁어 모으고 솥동을 말려 연료로 쓰는 등 온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냈습니다. 이러한 집념은 온돌의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나가는 길인 고래의 모양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열이 방바닥에 머무는 시간을 극대화했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조차 열 손실을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절약 정신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복사 난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한 명이라도 더 따뜻한 자리에 눕히기 위해 온 가족이 커다란 누비 이불 하나에 발을 모으고 누워 도란도란 일하기를 나누는 풍경은 조선 서민들의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이었었죠. 밖에서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창호지가 바람에 떨지라도 온돌방 안에서만큼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단한 장빙부역과 땔감 도둑질의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낸 그 한 칸의 온기, 그것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 모진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대를 이어온 조선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온돌은 그들에게 차가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따스한 품이었습니다. 한양 땅에 온돌 연기가 가득하니 이제는 대궐이나 오막살이나 겨울잠 자는 짐승들처럼 다들 아랫목만 찾는구려. 그래도 그 온기 덕에 올겨울도 누군가는 죽지 않고 살아남지 않겠소. 그게 민초들의 복 아니겠소. 세월이 흐르며 온돌은 신분을 초월하여 조선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서민들의 고육지책으로 시작된 면이 컸으나 그 탁월한 효율성과 건강상의 이점 덕분에 점차 양반가와 궁궐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서민들이 산에서 나무를 훔치고 강에서 얼음을 뜨며 버텨온 그 생존 기술이 조선의 표준이 된 것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온돌의 확산은 조선 사람들의 좌식 생활 문화를 공고히 했고 이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예절과 방 안에서의 독특한 예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겨울의 혹독함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빚어낸 망치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의 겨울나기는 단순한 계절 적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강요한 장빙부역이라는 가혹한 노동과 생존을 위해 법을 어겨야 했던 땔감, 확보의 긴장감 속에서 탄생한 처절한 창조의 과정이었었죠. 서민들은 거대한 고통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온돌이라는 지혜로운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훗날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전 세계가 경탄하는 한국만의 남방문화로 남았습니다. 얼음강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얼음을 깼던 사내들과 자식들을 위해 산에서 몰래 나무를 해오던 아버지들의 구분 등 위로 조선의 겨울은 그렇게 저물고 또 피어났습니다. 결국 조선의 겨울을 이겨낸 것은 화려한 비단옷이나 가득 쌓인 숯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아랫곡을 내어주던 따뜻한 마음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낸 민초들의 지혜였었죠. 오늘날 우리가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누일 때 느끼는 그 안락함 속에는 수백 년 전 차가운 한강 얼음 위에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였던 이름 없는 조상들의 거친 숨결이 서려 있었습니다. 역사는 왕들의 기록으로 채워지지만 그 역사를 지탱한 온기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올랐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음강 위에서 펼쳐진 조선 서민들의 눈물겨운 겨울 사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화려한 궁중비사보다 더 가슴 찡한 것은 역시 우리 조상들의 지독한 생존 본능과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얼음을 뜨고 땔감을 구하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따뜻한 겨울도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애야, 불기가 식기 전에 어서 숭늉이라도 한 사발 들이키렴. 구들장이 식으면 이방도 금세 찬기가 돌게야.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안 돌아오셨나요? 장빙부역 나간 지가 사흘이 넘었는데. 겨울의 한복판에 들어서면 서민들의 집안은 온기 하나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전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밤새 얼어붙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아녀자들은 불꽃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밥을 짓고 남은 잔불 위에 물을 올려 온기를 보존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이 강가에서 얼음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아내는 집안에서 식어가는 온돌의 온도를 지키며 가족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땔감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격히 참혹해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긁어모은 낙엽조차 떨어지면 서민들은 집안의 낡은 가구나 멍석까지 찢어 아궁이에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끊긴다는 것은 그 집의 생명줄이 끊긴다는 뜻과도 같았었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집 굴뚝을 살피며 누가 아직 살아있는지, 누가 추위에 굴복했는지를 가늠하며 불안한 겨울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가장 따뜻한 축복이었지만 그 온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고문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민초들은 절망보다는 상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땔감이 떨어지면 자신의 장작을 조금씩 떼어 나누고 한 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버텨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웃정을 넘어선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아랫목을 내어주는 행위는 자신의 목숨 일부를 떼어주는 것과 같았기에 그 온기는 차가운 눈보라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게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얼음이 정령 왕실의 제사에 쓰일 귀한 물건이라니 우리네 발가락이 썩어가는 건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구려. 말 조심하게. 얼음은 귀하고 백성은 흔하니 그저 오늘 하루 무탈하게 넘어가는 것만 생각하게나. 장빙꾼들의 고통은 얼음이 두꺼워질수록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명령에 따라 강물을 얼리고 다지는 작업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얼음이 충분히 두껍지 않으면 관리들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너무 두꺼우면 자르는 작업이 고되어 사내들의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물 위에 판자를 깔고 그 위에 서서 정을 내리칠 때마다 튀어오르는 얼음 파편은 사내들의 뺨을 긋고 살점을 도려냈습니다. 채취된 얼음은 소 달구지에 실려 빈고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기록조차 되지 않을 만큼 흔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얼음덩이에 발이 짓눌려 평생 불구가 되거나 추위로 인해 폐병을 얻어 죽어가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국가의 재래와 신선한 음식을 위해 서민들의 육체는 소모품처럼 쓰였습니다. 왕실의 얼음 창고인 석빙고는 돌로 지어 견고했으나 그 안을 채우는 얼음은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결정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정에서도 이들의 고통을 아주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성종대에는 장빙 부역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넉넉히 하사하라는 명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현장의 착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얼음 하나를 얻기 위해 몇 명의 백성이 희증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조선의 법도 아래서 소리 없이 묻히고 있었습니다. 장빙은 조선의 겨울이 보여주는 가장 잔인하고도 필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온도를 쓰신다니 이제는 우리네 오두막이나 대궐이나 연기 냄새는 똑같아지겠구먼. 그래도 대궐 구들장 밑에는 금이라도 깔렸겠지. 우리처럼 흙바닥은 아닐 게야. 서민들의 발명품이었던 온돌이 궁궐로 스며들면서 조선의 생활 양식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신체 하부를 데우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며 기피하던 사대부들도 영하의 추위 앞에서는 결국 온돌의 매력에 굴복했습니다. 침대와 의자를 쓰던 문화는 서서히 사라지고 방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좌식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이 아니라 밑바닥 백성들의 생존 지혜가 왕실을 정복한 드문 사례였습니다. 온돌의 대중화는 건축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굴뚝은 단순히 연기를 내보내는 구멍을 넘어 집안의 권위와 효율성을 상징하는 예술품으로 변모했습니다. 아궁이의 위치와 고래의 깊이를 조절하여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조절하는 기술은 현대의 중앙난방 시스템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치밀했었죠. 가난한 서민들이 땔감을 아끼기 위해 고안한 구불구불한 고래 구조가 조선의 주거과학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뒤에는 여전히 땔감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더욱 황폐해졌고 땔감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좋은 장작을 썼으나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마른 풀과 가축의 배설물을 말려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온돌이라는 기술은 공유되었으나 그 온기를 누리기 위한 자원은 여전히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조차 쟁취해야 했던 서민들에게 겨울은 여전히 투쟁의 계절이었습니다. 추위가 물러가니 이제는 배고픔이 찾아오는구려. 얼음 강보다 무서운 게 보릿고개라더니. 그래도 이번 겨울 온돌방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남지 않았소. 그거면 된 게지. 긴 겨울이 끝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장빙 부역도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부르튼 손발을 어루만지며 다시 농기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겨울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온돌의 열기는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 삶의 터전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겨울나기는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자연의 위협을 어떻게 문명으로 승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K난방의 뿌리는 바로 이 차가운 한강 강판 위와 눈 덮인 산빛 아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나무꾼들과 장빙꾼들의 거친 숨결이 모여 온돌이라는 따뜻한 문화를 빚어냈습니다. 그들이 아랫목에 모여 앉아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와 온기는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네 거실 바닥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화려한 영웅만을 기억할지 모르나 진정한 문명의 진보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민초들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혹독했으나 그 추위가 있었기에 온돌이라는 가장 한국적인 따뜻함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얼음 강 위에서 피어난 생존 투호는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강인한 생명력의 메시지이기도 했었죠. 우리는 이제 따뜻한 실내에서 클릭 한 번으로 온도를 조절하지만 그 안온함의 밑바닥에는 수천 년간 추위와 맞싸워온 조상들의 지독한 투쟁이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단순히 따뜻한 방바닥이라고만 생각했던 온돌이 사실은 땔감을 구하기 힘들었던 서민들의 눈물겨운 절약과 지혜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뼈를 깎는 추위 같은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온돌을 만들어 추위를 이겨냈듯 우리 안에도 분명 고난을 따뜻한 희망으로 바꿀 지혜와 끈기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뭉근한 아랫목 같은 온기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